친구들 안녕.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는 라면 먹었어요. 오늘 많이 추웠죠? 오늘 날씨 많이 춥다고 했는데 친구들 오늘 하루 잘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또 책 읽어줄게요. 힐은 당대의 가장 힘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을 고치한 꿈, 그들이 맞닥뜨린 장애물, 그리고 어떻게 내면의 용기를 찾고 실패를 극복했는지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힐은 수많은 발명가와 20세기 미국 산업의 토대를 닦은 기업가들을 만났다. 그것도 그들이 지닌 역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신문에 오르내리던 당시의 말이다. 그 후 25년간 힐은 기업을 세우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하고 새로운 꿈을 꾼 그 다음 세대들의 비결과 습관을 알아냈다. 힐이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분석하여 성공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이런 인물들과 폭넓게 접촉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기계발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출간된 모든 자기계발서의 기본서로 꼽힌다. 이 책이 성공하면서 수많은 기업가들이 자서전을 출간하여 꿈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패에 어떻게 직면하며 어떻게 사업 성과를 올렸는지 자세히 설명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부에 관한 정보들을 클릭 한 번으로 접할 수 있으며 위대한 기업가들과 성공한 CEO들의 말을 직접 듣고 보고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원칙이란 이 책에서 힐이 설명했던 원칙들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꿈꾸고 실패하고 교훈을 배우고 마침내 성공했다.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자신이 목적하는 대상을 얻어내리라고 믿기 전에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지녀야 한다.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닫힌 마음은 신뢰, 용기, 믿음을 고취하지 못한다. 기억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부와 번영에 필요한 것은 노력 말고는 없다.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지 마라. 한 시인은 이런 보편적인 진실을 시로 노래했다. 내 인생을 1페니에 흥정했더니 인생은 그 이상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저녁마다 내 보잘것없는 돈을 헤아리며 간절히 애원했다. 하지만 인생은 청한 것만큼 주는 정확한 고용인 한 번 싹이 정해지고 나면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말도 안 되게 적은 삭을 받고 일하면서 배운 딱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 삭을 달라고 했더라도 인생은 기꺼이 내줬으리라는 사실이다. 열망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다. 이제 소개할 사람은 이 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례이자 내가 아는 한 가장 비범한 인물이다. 나는 그가 태어난 순간 만났다. 그는 듣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의사는 그가 평생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의견에 반발했다. 내게는 그럴 권리가 있었다.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에만 담아두었다. 나는 내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반드시 방법이 있으며 내가 그 방법을 찾아내리라고 믿은 것이다. 에머슨의 말이 떠올랐다. 사물을 관장하는 법칙은 우리에게 믿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만 하지요. 누구나 각자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올바른 지침이 들릴 것입니다. 올바른 지침이라 그건 바로 열망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열망했다. 그리고 그 열망은 한 번도 사그라진 적이 없었다. 한순간도. 나의
도움 없이도 뇌로 나는 기후 도움 없이도 뇌로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과 수단이 있으리라는 불타는 열망을 아이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아이가 내게 협조할 만큼 자라자 나는 아이의 마음을 듣는 일에 대한 불타는 열망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면 자연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열망을 물리적 현실로 바꿔줄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매일같이 결심을 다졌다. 내 아들은 듣게 될 거라고 말이다. 아이는 자라면서 주변의 사물들을 감지하기 시작했고 아주 미약하나마 아이에게 청력이 있음이 드러났다. 보통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말을 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행동을 통해 어떤 특정한 소리를 미약하게나마 듣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내가 알아야 할 건 그것뿐이었다. 나는 아이가 아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청력을 점점 발달시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은 내게 희망을 주었다. 축음기를 샀을 때의 일이다. 처음 음악을 들은 순간 아이는 완전히 도취했다. 아이는 그 기계에 즉각 반응했다. 한 번은 거의 2시간 동안 축음기 끄트머리에 이를 대고 서 있었다. 몇 년이 흐른 후에야 나는 그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바로 골전도라는 현상이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었다. 아이가 축음기에 빠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아이의 머리 아래쪽, 웨이도 근처에 입술을 대고 말하면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이었다. 아이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즉시 소리를 듣고 말하겠다는 열망을 아이의 마음에 심어주기 시작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는 걸 아이가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독립성, 상상력, 듣겠다는 강한 열망을 키워줄 만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꼭 될 거라는 그런 정확한 믿음이나 결심,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한 가지 이야기를 거듭해 들려주었다. 대신 매번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고 극적인 색채를 입혔다. 아이가 겪는 고통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대단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내용이었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역경은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진짜 중요하고 또 마음에 어떤 마음들을 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확신에 차 있긴 했지만 당시 나는 아들의 장애를 어떻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지 전혀 감도 잡히지 않았다. 6센트로 새로운 세상을 얻어내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들은 나를 믿었고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일으켰다. 아이는 내 말에 어떤 의구심도 품지 않았다. 나는 아이가 형과는 완전히 다른 장점이 있으며 그 장점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특별히 신경을 써주고 친절을 베풀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그렇게 해주었다. 또한 아이가 신문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형은 이미 하고 있었다. 형보다 큰 이점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귀가 들리지 않아도 명랑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소년이란 점을 보고 사람들이 신문값을 후하게 쳐줄 거라고 말이다.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자극을 준 것이 결실을 맺었다. 아이는 자기도 신문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몇 달 동안 졸랐다. 하지만 아내는 허락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이는 제 힘으로 그 일을 추진했다. 어느 날 오후 가정부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을 때 주방 창문으로 빠져나가 이웃 구두방에서 6센트를 빌려 신문을 사서 판 것이다. 그 다음 그 돈으로 다시 신문을 사들여서 팔았다. 그날 밤늦게까지 아이는 이 일을 반복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구두방에서 빌렸던 6센트를 돌려주고 나서도 순이익은 42센트나 되었다. 밤이 되어 우리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손에 그 돈을 꼭 쥐고 말이다. 아내는 아이의 손을 펴서 동전을 집어들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이 이룬 첫 성공에 감격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의 마음에 믿음의 태도를 심어주려 했던 그간의 노력이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눈에는 이 일이 귀가 들리지 않는 어린 소년이 거리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생애 처음 한 모험으로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거둔 용감하고 야심차고 독립적인 어린 사업가를 보았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중요하게 결정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친구들을 어떻게 봐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사업을 했고 그 결과 성공을 했다. 나는 기뻤다. 그리고 무척이나 감동했다. 아이에게 평생의 자산이 될 지략이 있다는 첫 신호였기 때문이다. 교사가 아주 가까이에서 크게 외치지 않으면 전혀 듣지 못했지만 아이는 초,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갔다. 농아학교에 가지도 않았고 가족들끼리도 수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이가 말을 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학교 행정실과 수없이 입씨름하면서도 우리는 이 결정을 끝까지 지켰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는 전기 보청기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별 도움은 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기 몇 주 전 아이의 인생에 전환점이 될 만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보청기 회사에서 시험용으로 전기 보청기를 보내온 것이었다. 이미 보청기에 실망한 적이 있어서 별 기대는 없었다. 마침내 그 기계를 대충 머리에 쓰고 전원을 넣자 그 순간 마법이 일어났다. 정상적으로 듣겠다는 일생의 열망이 실현된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아이는 정말로 들렸다. 정말로 들었다. 평범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말이다. 자신에게 다가온 변화된 세상에 크게 기뻐하면서 아이는 전화기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 다음날 난생 처음으로 아이는 강의 중에 교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지 않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세상이 변한 것이었다. 아이의 열망은 마침내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 위협은 아직 달성된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자신의 장애를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실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나갔다. 생각이 기적을 일으킨다. 새로이 발견한 소리의 세상이 주는 기쁨에 흠뻑 젖어 아이는 보청기 회사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경험담을 열정적으로 풀어놓았다. 편지를 받은 보청기 회사는 감동하여 아이를 뉴욕으로 초대했다. 아이는 기술팀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사를 견학했다. 변화된 세상, 직감, 아이디어, 그리고 영감,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마음에 번뜩였다. 장애를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사고 자극이 일어난 것이다. 그 자산은 다가올 미래에 수많은 돈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었다. 아이는 자신의 변화된 세상에 대해 말할 방법을 찾는다면 보청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한 달 동안 아이는 열심히 조사했고 보청기 회사의 전반적인 마케팅 시스템을 분석했다. 그러고 나서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에게 자신이 변화된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2년짜리 계획이었다. 계획서를 회사에 보여주자 회사는 아이에게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아이의 꿈은 소박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 보청기의 도움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고통을 경감하게 해주었다. 아내와 내가 아이의 마음에 불어넣어준 열망이 아니었더라면 블레어는 평생 말을 할 수 없는 농아로 남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듣고 말하며 살아간다는 열망을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주었을 때
어떤 기이한 영향력이 고동쳐 대자연이 아이의 뇌와 외부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었다. 불타는 열망은 스스로를 물리적 실체로 바꾸는 교묘한 방법을 지니고 있다. 블레어는 평범한 사람처럼 듣게 되길 열망했다. 그리고 이제는 들을 수 있다. 아이의 장애와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아이는 열망이 확실하지 않았더라면 연필 한 뭉치와 주석 깡통 하나를 들고 길거리에 나설 운명이었을 것이다. 내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준 작은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청력이 위대한 자산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이끌어준 그 거짓말은 정확히 실현되었다. 믿음, 그에 더해 불타는 열망이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오페라 가수 슈만 하잉크에 관한 짧은 신문 기사는 비범한 여성이 거둔 성공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열망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는 사실 말이다. 가수 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슈만 하잉크는 빈 국립 오페라 극장의 예술 감독을 찾아가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청했다. 감독은 한눈에 보기에도 초라하고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를 한 소녀를 보고는 친절한 김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이렇게 거절했다. 그 얼굴에 개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데 어떻게 오페라 가수로 성공할 생각을 한담? 이런 그 생각은 그만두는 게 좋아. 아가씨 재봉틀이나 사서 일이나 하러 나가렴. 절대 가수가 될 제목이 아니니까. 그다지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예술감독은 노래하는 기술은 많이 알았겠지만 열망이 지닌 힘은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열망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다. 열망의 힘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천재에게 폭언을 퍼붓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을 리 없다. 어느 세대에서든 이런 일이 일어난다. 데스트라고 해도 한 번은 실패를 경험하고 재능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실패한 순간에도 그들의 열망은 그 실패보다 훨씬 컸다. 한편 재능이 충분치 않다는 말을 듣고 이름을 날리지 못한 사람 역시 수없이 많다. 그들은 그저 열망이 충분치 않았던 것뿐이다. 한 번의 실패를 패배로 받아들인 것이다. 몇 년 전 나와 사업을 함께하는 친구 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는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었고 마침내 수술을 하러 입원하게 되었다. 의사는 내게 친구가 살아남을 확률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의사의 의견일 뿐 환자의 의견이 아니었다. 수술실로 실려가는 침대에서 친구는 내게 속삭였다. 불안해하지 말게. 나는 며칠 후에 여기에서 나갈 테니. 그리고 환자는 안심할 만한 결과를 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담당 의사가 말했다. 열망이 환자분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이 환자분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내치지 않았더라면 회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나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된 열망의 힘을 믿는다. 나는 이 힘이 보잘것없이 시작한 사람들을 부와 힘을 지닌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것이 희생자의 무덤을 파헤치는 모습도 보았다. 그러니까 수백 번 패배한 뒤에도 무대에 올라가도록 해주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열망은 들리지 않는 세상에 태어난 내 아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행복을 누리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었다. 열망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이다. 기이하고 강력한 몇 가지 원칙을 따르면 강한 열망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떠올리지 않고 실패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한계는 없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열망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상상하고 믿어라. 믿음은 마음의 연금술사다. 믿음이 생각과 결합되면
그 역시 잠재의식이 그 진동을 낚아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여 무한지성으로 보낸다. 믿음과 사랑, 성애의 감정은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감정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섞이면 즉시 잠재의식에 다 생각을 물들인다. 그러면 생각은 형태를 갖추고 무한지성으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낸다. 힐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믿음과 무한지성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함의를 담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하는 믿음은 자신감, 신뢰를 가지라는 의미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확실하고 완전하게 믿으라는 말이다. 힐이 의도한 대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잠재의식 수준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저녁에 자는 동안이요. 그러니까 자기 직전에 좋은 생각,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마음 한 구석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의구심이 치밀어 오른다거나 불평과 의구심, 비난 이런 것들은 아무데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신용만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 당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재의식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완전하지 않으면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확신이 없으면 믿음을 지닐 수 없다. 무한지성은 인간 정신의 일부분, 다시 말해 예감, 통찰력이 번뜩이는 순간 논리를 뛰어넘는 사고 과정을 정의하고자 사용한 단어다. 힐의 개념은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과 현대 심리학자들이 몰입상태 혹은 존 상태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무한지성은 따로 한 장을 하래에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이다. 한편 사고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현대 심리학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칼 융의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모두 인간의 정신이 의식 수준과 무의식 수준에서 작동한다고 여겼다. 다만 잠재의식의 역할과 그것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힐은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의식과 잠재의식에 관해 융과 비슷한 관점을 세웠다. 힐의 관점을 살펴보자. 의식은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의 오감을 통해 유입되는 정보를 받아들인다. 의식은 생각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걸러낸다. 의식과 기억에 기록된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조합하고 계획을 세우는 지능을 말한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정보에 접근하지만 의식처럼 논리적인 추론을 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취한다.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여과하지도 잊지도 않는다. 그래서 잠재의식에는 부정어를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어를 입력하면 부정어로 바로 처리해서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오니까. 잠재의식은 의식적으로 접근하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환경이 갖추어지면 잠재의식에 머물러 있는 잊혔던 모든 정보와 생각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잠재의식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정보는 의식적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여기까지 읽고 또 잠재의식에 관한 걸 읽을게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언을 만드는 방법. 이 책에서 주로 무한자라고 부르는 영적 존재를 종교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도 부른다. 시 공간을 초월하고 자족적이고 포괄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스로 있는 자를 부동의 동자, 시동자라고 불렀다. 나는 I am으로 문장이 시작하면 내면에 있는 창조력이 발휘된다. 그렇기에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읊으면 잠재의식에 문장에 담긴 내용을 실현하게 해달라고 명하는 것이다.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럴 여유가 없다 라고 말하는 건 제발 가난하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부탁하는 꼴이다. 나는 재능이 부족해 라고 말하는 건 재능이 없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나 다름없다. 투자로 돈을 잃는 걸 두려워한다면 잠재의식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잃을지 궁리할 것이다. 믿는 대로 되고 믿는 만큼 가진다. 그러니 말을 할 땐 내가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나는으로 문장을 시작할 때 나 자신을 설명하는가 아니면 감정이 나 자신을 묘사하는가. 나는 가난하고 나약하고 비참하고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가. 나는 아프다 라고 말하는 건 몸이 좋지 않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대신 나는 튼튼하고 강하고 사랑스럽고 조화롭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 건지 병들고 실패할 건지를 결정한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잠재의식에 명할 때 의식은 반드시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권위적으로 잠재의식이 내게 명하는 내용이나 소망을 실현하리라고 확신하는 태도로 명령해야 한다. 아마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라고 말하지 마라.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는 느낌을 점점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느끼는 것이다.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를 창출하지 못한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상상하고 부자라고 느껴야 한다. 여기서 느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느낌은 의식에서 하는 경험이다. 바람을 보거나 바람의 냄새를 맡을 수는 없지만 얼굴에 불어오는 바람은 느낄 수 있다. 학원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조성하는 것이다. 학원에서 자주 언급되는 생명력은 그 자체로 선물이자 선물을 주는 근원이다. 학원은 현재의식의 생각과 소망을 잠재의식에 심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학원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현재의식에서 부정적인 생각, 이미지, 혼잣말을 없앤다. 둘째, 긍정적인 생각, 이미지, 혼잣말을 현재의식을 채워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와 생각을 새기기 시작한다.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마음이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을 때 마음을 다스리면 내면의 생각이 외부 조건으로 드러날 것이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확언한 내용과 모순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의식 속 자아는 무한한 자는 잠재의식 속 자아인 무한한 자는 실패하는 일이 없고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씨앗은 알아서 자란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을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 건지 병들고 실패할 건지를 결정한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상상력으로 잠재의식을 지배하라. 확언을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야만 잠재의식은 힘을 발휘해 결과물을 내놓는다. 확언은 결국 정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언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고 기쁘고 편안한 상태에서 소망이 실현되리라 믿으면서 확언해야 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는 기법은 현재의식을 움직이는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지닌 잠재의식으로부터 반드시 응답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기초로 한다.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이거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나 이런 거 아주 가까이에 붙여놓고 자주 들여다보는 거 좋다고 했잖아요. 이거예요, 시각화.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육안으로밖에 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에 존재하는 건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 마음속에 그린 모든 그림은 내가 소망하던 것의 실체이자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상상 속에서 형태를 만든 것은 현실에서도 존재한다.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신체의 한 부분과 다를 바가 없다. 아이디어와 생각은 실제하므로 아이디어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객관적 세계에 드러날 것이다. 이런 사고 과정은 인상을 만들고 마음에 남는다. 마음에 남은 인상은 사실과 경험으로 드러난다. 건축가는 자신이 짓고 싶은 건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성된 건물의 모습을 상상한다. 심상과 사고를 떠올리는 과정은 건물의 본을 뜨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아름다운 건물이든 미관을 해치는 건물이든 맞춰누거나 판잣집이든 먼저 어떤 건물을 지을지 시각화해야 한다. 건축가의 심상은 도면 위에 투영되고 하청업자와 인부는 필요한 자재로 건물을 짓는다. 건축가가 그린 도면에 건물이 완벽하게 부합할 때 작업은 끝이 난다. 확언을 통한 시각화 기법. 나폴레옹은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비슷한 맥락으로 미국의 성직자 헨리 워드 비처는 상상력이 없는 영혼은 망원경이 없는 천문대와 다름없다 라고 말했다. 상상력은 마음의 원초적인 능력이다. 우주 스크린에 아이디어를 투영하고 표현해 눈에 보이게 하는 힘이다. 상상력은 위대한 과학자와 예술가, 물리학자, 발명가, 재벌가, 작가가 사용하는 강력한 내면의 도구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은 상상력을 이용해 현실을 깊숙이 꿰뚫어보고 자연의 비밀을 밝혀낸다. 온 세상이 말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상상력을 훈련하고 자유자재로 사용하며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한다. 빈곤과 궁핍한 삶을 상상하는 건 쉽다. 반대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삶을 상상하기도 쉽다. 번영하는 삶을 상상하는 건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며 마음을 사로잡는다. 소망을 이루고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리면서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보라. 이렇게 하면 소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마음속에서 이미 진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상을 향한 신념을 확고하게 간직하면 이상과 소망이 객관적으로 현실이 되는 날이 온다. 다음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보자. 마음의 수레바퀴를 멈춘 후 원하는 만큼 돈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어떤 집에 살지 상상해보자. 커리어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비전을 마음속에 그려보자. 무슨 옷을 입었을지, 어떤 차를 탔을지 상상한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의 모습과 나로 인해 기쁨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마음속에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채워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믿음을 가지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잠재의식이 그 그림을 외부 세계에 실현한다고 주장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정말 생각한 대로 된다. 그러니 내가 되고 싶은 모습처럼 행동하라.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역할을 맡은 후 몇 번이고 계속해서 역할을 연기하라. 내가 연기한 모습은 서서히 잠재의식에 가라앉아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왕의 길을 걷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좌우로 한눈 팔지 않고 왕의 길만을 걷는다. 내가 걷는 길은 영적인 길이고 모든 영적인 길은 즐겁고 평화롭다. 영적 지성이 나를 인도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라.
살면서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면 영적 지성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곧고 즐거우며 영광스럽게 닦아놓는다. 지금부터 걸어가는 왕의 길은 고대인이 걸었던 왕도이자 쾌락과 금욕의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다. 이슬람의 최고 성지 메카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내가 가는 길은 왕의 길이다. 그리고 왕의 길은 내 생각과 느낌, 감정을 전반적으로 지배한다. 그러니 사랑의 찬사를 보내라. 사랑, 평화, 빛, 아름다움은 매일 한 걸음 앞서 나의 길을 곧고 아름다우며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다. 언제나 왕의 길을 가라. 그러면 어딜 가든 평화와 기쁨의 찬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여정에는 어떠한 악도 없을 것이다.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기차, 버스, 비행기를 타거나 걸어서 여행할 때도 매 순간 부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내 안의 영적인 힘이 나를 인도하고 그 힘은 내가 갈 길을 밝게 비춘다. 원하는 대로 마련되는 완벽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으면 필요한 족족 바로 손에 넣을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오늘도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 날씨 추운데 잘 보냈어요? 옷은 따뜻하게 입었어요? 외부 활동 많이 하면 항상 내복까지도 챙겨 입고 따뜻하게 다니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따뜻한 차나 이렇게 몸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들 마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유자차, 생강차 이런 것도 좋고 좀 든든하게 속을 채우고 싶다 이러면 여러 가지 곡물차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필요한 거 또 친구들이 좋아하는 차를 선택해서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체온을 높이면 또 훨씬 우리가 활동하고 그렇게 해도 또 좋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도 하루 살아내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토닥토닥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100만 번 볼 뽀뽀도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진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아직 잘 시간이 되지는 않았지만 잘 때도 좋은 생각, 좋은 감정으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그렇게 시각화할 수 있는 자료들 자주 보이는 곳에 핸드폰에 해놔도 좋고 사진들로 벽이나 천정이나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순간순간 많이 웃고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아까 책 읽다가 봤는데 화가 났을 때 그런 분노하는 에너지들 있잖아요. 이런 분노하는 에너지들을 창의력적인 부분으로 창의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면 그게 분노가 사라지고 또 다른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또 그렇게 분노 에너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좋은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찾고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웃음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웃음은 항상 중요하잖아요. 몸의 아픈 부분들까지도 치유하고 또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바로 관점을 바꿔주는 그런 요소들이 되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내면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기쁨으로 웃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자주자주 많이 웃고 정말로 기쁜 일들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런 환희에 가까운 그런 기쁨들을 친구들이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인 거 꼭 잊지 말고 또 나랑 같이 마주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랑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 잊지 말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저 상대방이 상처를 입을 말인가 아닌가 또 나한테도 할 수 있는 말인가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는 생각과 말들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온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나한테 이롭고 내가 좋은 말을 하면 나한테 먼저 이롭다. 이 부분을 늘 잊지 마세요. 그거를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한테 나쁘게 말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잘 때 편안하게 따뜻한 이불 덮고 잘 자요. 굿나잇. 안녕.